네, 안녕하세요. 2022년 그린 대전환 임팩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의 조민효입니다. 너무 열광적인. 네, 오늘 발표 주제가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인 만큼 저희 행정학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습득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제자와 토론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성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은 두 분인데요. 먼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민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황민섭 박사님이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로운 분야를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발제 시간을 충분히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한 3시 10분 전에만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쪽으로 전화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성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행정학회의 그린 대전환 임팩트 포럼에 국제 정치학 연구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임팩트 포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길공 교수님, 구교준 교수님, 그리고 조민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기후변화는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사회과학 간 여러 분야 간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행정학에는 저는 문외한인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학 트레이닝을 계속 받았고요. 학부, 석사, 박사 모두 정치학을 공부했고 그 중에서도 국제 정치 경제라는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에서 이슈가 되는 무역과 같은 그런 분야에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여론은 또 국제 정치가 반응하는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자 조민효 선생님께서 굉장히 생소한 분야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제 생각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듣다 보면은 국제정치 그렇게 생소하지 않고 상당히 평이하구나, 내가 지금 바로 국제정치학으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평이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제협력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기후변화의 현황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발간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현황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국가들이 어떠한 국제적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기후 협력은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협력 분야에 어떠한 발전과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학회에서 하는 발표인 만큼 좀 정책적인 이슈를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기후 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두 개 정도 정치학에서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기후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습입니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올해의 폭염, 폭우를 경험하시면서 또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모두가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90% 이상이 한국에서 예스라고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후 변화가 이렇게 최근에 진행되는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계에서부터 경고가 있었던 이슈인데요. 굉장히 흔하게 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1880년, 2005년 비교해 보면은 원래 이렇게 얼음이 있었던 장소가 다 녹아서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게 이게 2005년에 나온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최근에 뭐 드라마 2010년, 2020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5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많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었다라는 경고가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왔었고요. 같은 뭐 사진이지요. 1930년, 2005년 같은 장소를 비교했을 때 지구 온난화에 이런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냐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1988년에 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이 되었었던 거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과학계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IPCC가 조직되었고 이 IPCC는 세 개의 워킹 그룹이 있어요. 워킹 그룹 1에서는 이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워킹 그룹 2에서는 기후 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평가를 하고 또 워킹그룹 3에서는 이제 감축,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감축 전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 보고서를 준비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제일 처음 제1차 평가 보고서가 나왔었던 게 1990년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990년에 출판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보고서이고요. 이미 1990년도 이때 이제 결론을 내린 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진행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기후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보고서가 이어져 왔고요. 2013년에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 2021년에 6차 가장 최근에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과 21년 사이에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보고서가 출판이 되어서 이때 2030년에서 2052년 요 사이에 기온의 변화가 1.5도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2021년 발간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우선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몇십 명의 그 분야에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같이 합의를 한 내용들을 근거로 이렇게 보고서를 하는 거고 이 보고서의 내용 라인 바이 라인 한 줄 한 줄마다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나갈 수 있는 보고서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합의가 이제 된 내용들만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 보고서에서는 1차부터 6차까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 온난화 이거 진짜 진행되고 있는 거 맞냐?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인간 활동의 결과가 맞느냐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중심을 맞춰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기후 변화, 지구의 기후 온도 변화를 살펴봤을 때 이것은 2000년 동안 아예 전례 없는 수준의 온난화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지난 2000년의 온도 변화를 살펴봤을 때 산업화 이전까지는 온도가 거의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난 산업화 이후에는 온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높아진 정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09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1.09도라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는 평균 온도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1도 정도가 상승하는 거지만 또 이상 기온들, 겨울엔 더 추워지고 여름엔 더 더워지는 이런 이상 기온들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기온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1차 보고서 때부터 궁금해 왔었던 게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기온이 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간 활동, 산업화와 관련된 인간 활동 더 관련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왔는데 이미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과학자들이 100%, 99.99%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인간 활동의 결과가 맞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만약에 인간 활동이 없었더라면 지구의 온도는 여기서 초록색 그래프 보이는 정도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 활동이 경제적인 활동이 합쳐진 그 시뮬레이션이 이제 갈색 그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기후 변화 추이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기후 온도 변화에 대해서 사실 5차 평가 보고서 2013년에 발간되었던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0.78도 상승했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추이가 더 높아졌죠. 그 이후 10년 뒤에 더 기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평균 온도 1도만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폭염, 극한 고온 같은 경우도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지도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각 지역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 빨간색,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상 고온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게 인간 활동의 결과라는 거에 점이 3개 있으면 하이 컨피던스가 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인간 활동의 결과로 이상 고온, 극한 고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근거가 있고요. 또 극한 고온뿐만이 아니라 뭐 폭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고 이거 역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런 인간 경제 활동의 결과이다. 그리고 폭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전망을 해봤을 때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굉장히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그런 이상 고온 현상이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정도였다면 현재는 그게 2.8배, 빈도는 2.8배 정도 늘어난 거고 또 그 강도, 폭염의 강도는 1.2도가 더 늘어난 거. 그리고 이게 4도까지 늘어났을 때 빈도는 9.4배가 늘어나고 또 그 강도는 5.1배, 5.1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기후 변화는 원리 없는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는 인간 활동의 결과, 탄소 배출의 결과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굉장히 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 IPCC에서 뭐 1988년부터 조직되어서 지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노력은 있어 왔는데 그럼 지금 기후 정책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각국은 지금 파리 협정에 가입해서 내가 탄소 감축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라고 이제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고 각국의 기후 정책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각 국가의 그런 현재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으며 그 파리 협정에서 감축하기로 노력하기로 약속한 1.5도까지만 온도를 높이는 거를 막아보는 거에 맞는 그런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노란색이면 almost sufficient 거기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달한 거 그리고 이제 까만색, 빨간색일수록 전혀 충분하지 않은 정도의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빨간색일 경우를 계속 지속한다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기후 온도는 3도에서 4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빨간색이거든요. 지금 한국 보이시죠? 다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지금 한국의 정책이 계속 됐고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한다면 기후 온도는 3도에서 4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정책을 아직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뭐 미국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각 국가의 정책이 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각각의 국가를 또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 협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가장 그 두 국가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의 레이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이 이 까만색 실선은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해왔는지 한 거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 지금 약속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임플리멘트된 정책을 보면은 파란색의 추이가 될 것이다. 2030년에 파란색 정도 배출하게 될 텐데 그것은 1.5도씨까지 기후 온도를 이제 맞추기 위한 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 갭을 보실 수 있어요. 연두색이랑 파란색의 갭이 지금 모자른 만큼 그래서 미국의 현 정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국내적으로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봐도 1.5도씨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게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클라이밋 법안인데 그거를 놓더라도 1.5도씨 목표에는 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배출한 거를 봤을 때 지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공정한 쉐어가 있다, fair share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역사적으로 산업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뭐 클라이밋 펀드 같은 것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해봐도 더 모자라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까만색 실선, 왼쪽 실선 보시면은 1990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약 3배 이상으로 탄소 배출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임플리멘트된 정책만을 비교하면 파란색 그리고 역시 1.5도씨의 목표와는 상당한 갭이 보인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기후 변화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액터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직 국제적으로 약속한 1.5도 목표에 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왜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협력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 정치학에서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좀 이론적일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협력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사실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원래 협력은 어려운 거다라고 사실 답을 할 거예요. 국제 정치학은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가들이 전쟁을 왜 하는가? 두 번째는 국가들 간의 협력은 과연 가능한가? 저 학자들이 국가들 간의 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정말 어렵다,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 협력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원래 어려운 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는 바가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이익이 상충을 할 때 각 국가가 정책을 조정해서 성공하면 그것이 협력, 거기에 실패하면 갈등, 그리고 처음부터 이해상충이 없는 관계를 조화로운 관계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뭔가 협력이 필요한 관계이지만 협력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기후협력은 국가들이 여태까지 다뤘던 모든 다른 이슈, 다른 국가 간 협력의 이슈보다 더 어렵다, 훨씬 더 어려운 이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럼 왜 어려운가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후협력을 한다는 것, 탄소 감축을 한다는 것,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결국 글로벌 공공재 이슈입니다. 글로벌 공공재 굉장히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이는 더 정말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환경 문제들도 있어 왔어요. 오존층 관련 문제 있었고, 뭐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환경 문제긴 한데, 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는 이 탄소,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훨씬 더 오래 머무릅니다. 한 번 배출이 되면은 몇십 년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전 지구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 지구 반대편에 사실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해서 우리까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물론 그리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탄소 감축을 안 하고 다른 국가들이 그냥 감축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내가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합리적인 국가의 입장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무임승차의 문제 있을 때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영역에서는 사실 협력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소수의 국가, 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 때,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할 때, 아니면 그 오존층 문제 같은 경우도 그때는 몇몇 국가들이 감축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그런 소수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각 국가의 탄소 배출 추이인데요. 가장 현재 이제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이 미국, 약간 그 노란색 위에 약간 그 파란색 보이시죠? 그 두 국가가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 포인트는 전체 배출량에 비하면 사실 반도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수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제도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국제 제도를 만들어서 무역 같은 경우 협력이 어려울 때 가츠, WTO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국가들이 너가 협력을 하면 내가 협력을 할게.
너가 배신을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상호성에 기반한 이렇게 제도를 이제 만들면 해결이 가능한데 기후협력에는 이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양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액터들이 다 인볼브 됐기 때문에 양자적인 상호성을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실 지금의 우리가 기후 변화를 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선진국이 산업화 때부터 경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해온 게 쌓여 있는 거죠.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개도국에 탄소 감축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개도국, 중국, 인도 역시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이제 기후 협상이 굉장히 난관을 겪었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환경 문제랑은 굉장히 차별되는 게 오히려 이는 일반적인 환경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오존층 얘기했는데 오존층이 이제 오존층 파괴가 문제가 됐을 때는 관련된 물질이 프레온가스 CFC라는 물질이었고 그 물질을 이제 감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물질이 경제 전반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것, 결국 지금의 이 경제 성장,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성장이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 성장이었고 모든 경제 섹터에 이 화석 연료와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경제적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이 다르다는 타임 인컨시스턴시 프로블럼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 베네핏을 지금 세대가 받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미래 세대가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도 그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적을 수 있고 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있는 동안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결정하게 될 이 인센티브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협력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협력이 이렇게 어려운 거고 그냥 무임승차만 하면 되는 거라면은 아무도 기후 정책을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살펴보면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왜 기후 행동에 참여하는지 이 국가들의 선호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국가들의 선호를 분석한 글이 로버트 코엔이랑 데이비드 빅터라는 두 학자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이 국가들이 이제 제출한 그런 정책 문서를 보고 이 국가들의 프레퍼런스는 무엇일까라는 걸 이렇게 분석해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진정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는 정말 유럽의 일부 몇몇 국가들, 굉장히 국내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지역, 캘리포니아처럼 오랫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런 지역만이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고요. 그 다른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co-benefit이라고 하는 공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를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미세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사실 미세먼지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이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정책을 하면은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코 베네핏 공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렇게 기후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후 정책을 했을 때 다른 이슈로도 편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런 공편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런 공편익을 추구하는 거를 이제 우선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냥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린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다른 국가들이 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면 보상이라는 거 이제 사이드 페이먼트인데, 그 기후 변화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은 정말 이제 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손해를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협상에 나서면서 다른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기서 무슨 액션을 했을 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그런 평판,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국제적 평판,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후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국가들이 뭔가 기후 변화에 뭔가 정책을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 프레퍼런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제가 기후협력은 구조적으로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갖고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와 선호를 봤을 때 국가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왔는지를 간략한 역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좀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게 1980년대 후반입니다.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1987년에 오존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아무도 오존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국제 환경 협상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그런 제도라고 뽑힙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이제 다 체결했고,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몬트리올 의정서 때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오존층 파괴랑 관련이 있는 그 CFC, 프레온가스를 줄이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코스트의 사이즈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데 그 같은 모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IPCC가 1990년에 지구온난화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몬트리올 의정서 때처럼 그렇게 진전이 잘 된 게 아니죠. 어떤 국가들도 감축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근데 92년에 뭔가를 하려고는 약속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때 92년에 이제 환경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거를 이제 다 목표를 해놨었거든요. 리우에서 환경회의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 UN 기후변화 기본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인데 여기에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내용은 사실 없어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게 중요한 이슈니까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얘기하자. 기후변화 심각한 이슈다라는 거를 그냥 같이 공동으로 인지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된 회의가 이제 진행된 회의를 기반으로 나온 게 교토 의정서인데요. 들어보셨죠? 예전에 네, 교토 의정서에서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이 정말 첨예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합의를 했었던 거는 일단 개발도상국은 의무 감축에서는 면제를 하자 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한국도
그리고 감축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고, 이 교토 의정서를 보시면 딱 어떤 국가는 얼마만큼을 몇 년까지 감축할 것인지를 탑다운 형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정하는 형식으로 약속을 하고 가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중국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양보를 하게 되는데, 이 클린턴 행정부 때 교토 의정서가 채택은 됐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부시 행정부 때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실 뭐 행정부가 한 것은 아니고 아예 의회에서 비준을 해주지 않은 거고, 거의 찬성표가 아예 없었거나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교토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정말 아예 의미가 없는 의정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선진국 중에 가장 배출량이 이제 많은 국가인데 미국이 이거 비준을 안 하게 되니까 이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캐나다, 일본, 러시아도 미국도 탈퇴했으니까 안 한다라고 교토 의정서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UNFCC로 계속 미팅을 하는 거예요. 미팅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의 제도를 가져와야 되냐 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코펜하겐 회의라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환경단체에서 국가들이 주목을 했었던 미팅인데, 코펜하겐 때는 결국엔 합의된 게 없습니다. 제대로 합의된 게 없고, 왜냐하면 계속 코펜하겐까지는 그 몬트리올 의정서에처럼 누가 얼마만큼을 감축해야 되냐를 협상하는 방식으로 그 협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교착점에 그리드락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파리 협정은 아예 다른 방식의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2015년에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는데,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협정이었고, 또 파리협정은 그 어그리먼트 텍스트에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 감축하느냐를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너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해라 라는 이런 디자인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그 파리협정이 채택이 되었고, 내년에 파리협정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첫 이행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토 의정서랑 파리 기후 협약 잠깐 비교해 보시면은 두 가지를 크게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의무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그 의무 감축량을 탑다운 형식으로 했다는 거. 그런데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약속한 게 일단 산업화 이전에 비교했을 때 일단 2도씨까지 넘어가지는 말자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1.5도씨까지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겠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사실 말은 많았어요. 이제 1.5도씨까지 정말 해도 큰일이 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1.5도씨까지 확실하게는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았고 1.5도씨까지 노력해 본다라는 것이 텍스트에 들어간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또 두 번째의 특징이 여기서 이제 당사국들, 기후협약을 기준한 그 국가들은 자신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건지 NDC라고 합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결정 기여라고 해서 그 국가 결정 기여를 준비를 하고 그거를 다른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커뮤니케이트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지킨다. 그리고 그거를 리뷰한다라는 협정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정말 뭐 약속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만큼 하라 그랬는데 원래 글로벌 공공재가 이렇게 만들기 어렵다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될까? 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교토 의정서 때 그 1997년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후 변화 관련된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 기후 협약, 파리 협상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 그런 NGO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역할도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의 방식으로 프레셔를 주는 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도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데 디자인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해야 되는 거는 자발적인 국가 결정 공약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 파리 기후 협약 자체는 리걸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사실 NDC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NDC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억지로 사실 다른 나라를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 뭐 벌칙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기대고 있는 거는 너네가 서약하고 얼마만큼 줄일 건지 약속을 해라. 그리고 우린 다 같이 검토한다. 그 메커니즘이고 또 이제 하나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더 앰비셔스한 목표를 제출해 달라입니다. 5년마다 처음 제시했던 것보다 점점 더 높은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딱 이 메커니즘인데 그럼 이 메커니즘이 정말 잘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파리 기후 협약 맺은 국가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할게라고 약속을 한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치를 사실 보면 그 목표치로 된다면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에서 1.5도까지 노력해보고 2.0도까지는 절대 올라가지 않게 한다는데 지금 그냥 이행하고 있는 거, 그 정책을 보면은 2100년까지 2.5도에서 2.9도 오를 거고 2030년까지 우리가 타겟으로 할게라고 발표한 걸 봐도 보라색이에요. 갭이 엄청 있는 거죠.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국가들이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충분히 앰비셔스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파리 기후 협약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협력을 촉진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파리 기후 협약이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 기후 액션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네이밍 앤 쉐이밍이에요. 잘 안 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적을 하고 망신을 주는 거죠. 저 국가 약속했는데 잘 안 지킨다라는 건데 국제정치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말로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국가들의 정책을 바꿀까?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버스틴 팅리랑 마이클 탐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네이밍 앤 쉐이밍이 과연 작동을 할 수 있을까를 미국 여론을 대상으로 한 설문 실험을 진행을 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학자들이 한 거는 이거예요. 설문 실험이 국제 정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그런 연구 디자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 리스펀던트들에게 시나리오를 줍니다. 이게 2018년에 설문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주고 이제 미국이 다시 파리 협약을 재가입을 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그때 우리가 25%를 감축할 거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6가지 시나리오로 나뉘게 됩니다. 6가지. 그리고 미국이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5%만 감축했을 경우, 그리고 약속대로 25%를 감축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어프로브를 하냐라는 걸 살펴본 건데 여기서 각각 시나리오에 까만 점이랑 하얀 점이 보이시죠? 여기서 까만 점은 네이밍 앤 쉐이밍이 없을 때요. 다른 국가가 별 반응 없었을 때. 하얀 점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않아 라고 네이밍 앤 쉐이밍을 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본 건데요. 얼마나 미국 정책을 지지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아예 아무 액션을 안 했을 때는 어프로벌이 굉장히 낮아요. 네이밍, 쉐이밍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굉장히 여론이 부정적입니다. 오직 16%, 17%만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25% 감축한다라고 하고 다 그거를 달성했을 때도 오히려 네이밍 앤 쉐이밍 하면 뭐야 우리 다 달성했는데 왜 우리를 욕하지? 라고 하니까 별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그 경우에는 네이밍 앤 쉐이밍이 있으나 없으나 국민들이 70%, 73% 이렇게 비율로 정책을 지지를 하는데요.
한 반 정도만, 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partially, 부분적으로만 협력을 했을 때 25% 줄인다고 하고 5%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이밍 앤 쉐이밍이 없으면 여전히 64%의 미국 여론은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이밍 앤 쉐이밍, 다른 국가들이 비판했다라는 정보를 주면은 그 64%는 42%로 줄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도 이런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밍 앤 쉐이밍 스트래터지가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후 정책을 임플리멘트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설문 실험 연구에 따르면은 네이밍 앤 쉐이밍 스트래터지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 기후 협정의 또 다른 이제 특징을 보면은 교토의정서를 해결을 했을 때는 사실 그 한 자리에서 다 어느 국가가 얼만큼 배출량을 줄일 건지를 약속을 한 거잖아요. 미국은 얼만큼 줄이고 캐나다는 얼만큼 줄이고 약속을 한 건데 파리 기후협약은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 거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액션하는지에 컨디셔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까? 다른 국가들이 해야지만 뭔가 여론이 지지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만약에 파리협약을 불이행한다라고 하면 기후 정책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 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한 연구가 이 베이저 맥크로스랑 톰 브라우너가 쓴 Nature Climate Change 이제 발표한 연구인데요. 이제 가장 큰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에서 실험을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그 시나리오마다 얼마만큼 그 여론이 기후 어그리먼트 관련된 걸 지지하느냐 이거냐 기후협약을 지지하느냐인데 사실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다 70% 넘게 미국에서는 거의 80% 가깝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죠? 너네 나라만 하는 거야? 너네 나라랑 다른 나라가 협력할 때야? 다른 나라는 막 탄소 늘릴 때야? 이런 시나리오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는 다른 국가들의 액션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파리협정의 메커니즘으로도 충분히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 다른 국가가 행동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자국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리 협정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했을 때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었죠. 탈퇴가 됐을 때 교토 의정서 때처럼 다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들도 탈퇴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파리 협정 자체가 디자인된 게 다른 국가가 해야지만 하는 걸로 한 게 아니라 바텀업 어프로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했고 사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트럼프 연방정부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캘리포니아 이 주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도 기후 리더십 공백을 우리가 메꾸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를 한 게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이제 클라이밋 펀드를 내지 않는 그런 데는 타격이 있었지만 다른 국가들의 뭐 탈퇴까지 가져오는 그 도미노는 현상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 이 파리 기후 협약의 디자인이 오히려 현 시점에는 가장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맺은 다음에 각 국가들이 하기로 약속을 한 게 점점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 계시는 게 각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있죠. 1.5도씨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넷 배출량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각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게 이제 넷 제로 트래커라는 데서 이제 해놓은 건데 이 초록색이 있는 국가들은 다 뭔가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법률로 탄소 중립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 타겟을 정한 국가들이에요.
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이제 갈색 국가라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어쨌든 목표는 잡아가고 있고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8월 첫째 주 정도에 아예 통과가 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법안이다. 그러니까 이름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예요. 그냥 기후만 있는 건 아니고 헬스케어나 이런 게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 내용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후 법안이고 이 법안에서는 3,600억 달러를 뭔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소비자 에너지를 더 이제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가정에서 히트 펌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조금을 주고 전기 자동차, 대체 자동차 할 때 세액 공제해주고 그리고 발전소에서 점점 더 이제 클린 에너지로 전환을 할 때 보조금을 주고 세액 공제해주는 거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펴져 있는데요. 근데 이 법안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통과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정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바마 정부 때도 이렇게 기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당시에 이제 어메리칸 클린 에너지 앤 시큐리티 액트가 통과된다면 가장 큰 규모의 기후 법안이 될 것이다. 재생 에너지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원까지는 통과했는데 하원까지는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져가봤자 필리버스터 돼서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비교하면 고무적이긴 한데 하지만 그 투표 결과를 보시면요 이제 그 맨 위에가 이제 상원에서 투표 결과인데요. 50대 50이요. 딱 100명 중에 찬성이 50명, 반대가 50명, 그리고 100% 그냥 파티로 갈렸어요.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50명은 전원 다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이랑 그 당 소속이 없는 무소속 50명이 찬성을 했고, 그래서 표가 갈려서 그 부통령이 찬성표를 하나 던져가지고 차일 때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거는 사실 민주당이라고 늘 기후 법안에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법안이 이제 그 토의가 됐을 때도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그 자기 지역 기반에 있어서 화석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동네가 되게 그런 화석 연료, 그 석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동네고 그 동네의 상원 의원은 이제 조 맨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찬성표를 던지냐 안 던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나 민주당 중에서 화석 연료가 중요한 데는 반대를 했을 거라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찬성표를 던지기는 했다라는 거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파티 폴러라이제이션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의석에 한 명 더 공화당 의원이 있었더라면 통과되지 못했을 그런 법안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굉장히 혁신적인 법안이 쉽게 통과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전기차 살 때 소비자들한테 얼마큼 이제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항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조립한 차에 한해서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WTO에 제소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국내 산업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는 WTO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예전에 캐나다에서 온타리오 주에서는 그 재생에너지에 이제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그거 역시 그 기구를 온타리오에서 만든 거에만 이런 보조금 혜택을 준다,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유럽이랑 일본 제소를 해서 WTO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WTO 컴패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협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조정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국가들이 하고 있느냐
대한 내용이고요. 오랫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적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고려가 되어야 될지 딱 그 두 가지 연구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들 이제 행정학, 정책학 공부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럼 어떤 정책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답도 갖고 계실 거고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후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디멘션이 있고 그 디멘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선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디멘션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이랑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 콘조인트 설문 실험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콘조인트 설문 실험은 마케팅 쪽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건데 아마 뭐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 두 개의 냉장고가 있는데 뭐 하나는 가격은 어떻게 되고 브랜드 어떻게 되고 이걸 다 랜덤아이즈해서 줬을 때 어떤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고 결정 어떻게 달라지느냐로 이제 시작된 건데 이런 정책 분야에서도 정책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달라졌을 때 디자인이 달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지지하는지를 살펴볼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거는 탄소세라는 정책에 대해서 여론의 지지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봤습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당연히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봤던 프랑스의 노랑조끼 운동 같은 경우도 다 이런 탄소세에 대한 반발이고 캐나다에서도 탄소세에 대해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여기서는 탄소세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지지가 달라질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탄소세가 이제 뭐 첫 번째로 달라질 수 있는 거 얼마만큼 가계에 부담이 되느냐,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냥 가운데 0에 있는 그 점을 베이스 라인이라고 했을 때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점 보시면 월 평균 4만 원 부담돼라고 했을 때보다 8만 원, 12만 원 부담된다고 했을 때 그 탄소세를 지지할 확률이 뭐 0.1 몇, 0.2 몇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어디에 더 많이 그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정용 연료에 부담하는 것보다는 산업용 연료나 수송용 연료에 부담한다고 할 때 더 찬성이 늘어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탄소세를 걷어들여서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revenue recycling이라고 하는데요. 탄소세로 걷어들인 이런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 그 revenue를 어디에 쓰느냐 해서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탄소세 자체가 역진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세를 인하한다던가 뭐 국민 지급급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더 그냥 보편 예산에 편입한다라는 것보다는 지지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환경적 목적으로도 이 세수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세수를 걷어서 뭐 녹색 일자리에 쓴다라고 했을 때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디멘션을 살펴봐서 여론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정책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정치학 연구인데요. 정치학에서도 환경 정치 저널 뭐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저널에는 환경과 관련된 논문을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에야 1년에 몇 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연구이고요. 정치학에서는
가장 이제 출판하기 어렵다는 어메리칸 폴리티컬 사이언스 리뷰에 출판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기후 정책 같은 경우도 정책을 추진했을 때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린 에너지에 뭐 전환을 한다, 산업 전환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이렇게 뭐 석탄 산업, 석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책의 루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나온 연구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컴펜세이션 하는 거, 그런 기후 정책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컴펜세이션 하는 거를 어떻게 얼마나 지지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연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준 거예요. 미국이 기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은 뭐 비용이 이 정도 들 거고, 근데 그 비용을 얻어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너가 한 100이 있다면 각 섹터에 얼마만큼 엘로케이트 할 건지 답을 줘라는 게 이 설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르게 본 거는 맨 위에 콜 카운티, 맨 윗줄에 보이는 게 그 석탄 산업이 주요가 되고 있는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물은 거고, 크로스 프레셔들은 서부의 석탄 산업에 의존은 하지만 또 기후 변화에 굉장히 벌너러블한 거죠. 기후 변화가 되면은 뭐 해수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게 굉장히 벌너러블한 그러한 집단, 그리고 그냥 일반 여론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콜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까만색 한 40% 이상을 이 석탄, 석유 산업 근로자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 여론에서도 내가 100이 있다면은 그중에 20 이상은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거랑 뭐 이제 그린 에너지에 다시 인베스트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프레퍼런스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연구를 소개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이제 기후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분배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분배적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고려를 하고 그에 맞는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연구까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각국에 대한 협력 양상, 마지막으로 저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시는 최신 연구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이신 김효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네, 마이크 켜야 돼요? 네, 김성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국제정치경제 전공을 하면서 행정학계, 정치학계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첫 데뷔전치 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행정학계가 두 분 연구위원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온라인상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구길준 교수님께서 더 자주 모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인 이제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주제인데요. 김 교수님께서 이미 굉장히 방대한 이슈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이제 특히 IPCC 보고서에 대한 요약과 소개 업데이트 대단히 유익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 설문에 관한 그런 최신 연구들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자, 이제 거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크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올해가 약간 말씀하신 얼 서밋 30주년 이지 않습니까? 30주년인데 그 얼 서밋에서 두 가지가 크게 제안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UNFCCC 기후변화 협약이 하나 제안이 되었고 또 잘 또 요즘 말을 안 하는데 생물 다양성 협약 CBD가 제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CBD는 팍 죽었고 기후변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CBD는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은 기후변화하고 관계없이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들인데 기후변화에 너무 많은 리소스와 관심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좀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같이 원래 취지는 92년도 얼서밋의 취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동안 패러다임이 너무 이제 기후변화 쪽으로만 흘러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FCCC의 그 기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차별적인 공동 책임의 원칙에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CDR이라고 하죠.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기여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후변화 관련되는 국제협력이 안고 있는 숙제가 여기 고스란히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별적인 거를 강조를 하느냐 공동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적 공동 책임 원칙 이렇게 써놓고 읽기를 어떤 사람들은 차별적 원칙이라고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차별적 공동 책임의 원칙 이렇게 읽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자, 그게 바로 교토 이정서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토 이정서는 차별적인 거에 방점을 두었어요. 부속서 국가들만 감축 의무를 할당받아서 38개국이었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왜 빠진 국가들은 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 파리 협정에서는 공동으로 가자. 차별적인 것보다는 공동에 더 방점을 둬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국제사회가 실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차별을 실험을 했었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공동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그 균형이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쓰고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읽느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한계인데 이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의도 크지만 한계도 크다. 제일 큰 한계는 너무 방대해요. 굉장히 방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중력 같은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화살을 쐈을 때 저 목적지 타겟에 닿으려면 한 120% 정도를 에이밍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높이 에이밍을 하다 보면 그냥 머리 위로 쏴가고 다시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교토의정서도 그렇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또는 협정도 그렇고 주로 감축, 저감에 초점을 맞춰서 왔어요. 근데 기후변화 틀에서 이제 92년도 리우에서 얘기한 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감축과 적응이거든요. 미티게이션 앤 어댑테이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댑테이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미티게이션이 대세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부었는데 이 손에 쥐는 게 아직 지금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런 딜레마에 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 관계는 아닌데 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티게이션 학파는 소위 말해서 미티게이션 캠프는 너무 강경해요. 탄소 넷제로 가야 되고 이걸 저감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적응을 하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저감하지 말자는 얘기냐라고 나오고 그러기에는 우리 지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파리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도 이 미티게이션과 어댑테이션의 조화를 좀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폭우 사태 속에서 그 여러 지역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남역 사례를 많이 듣는데 왜 그때 빗물 터널 만들기로 한 거 예산 다 없애고 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적응 정책이거든요. 적응 정책에 저희가 신경을 안 써왔다는 얘기예요. 감축은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 그 좀 위험 지역에 대한 대비들은 불필요하고 마치 그 대비가 되면 사람들이 미티게이션에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국제협력 레짐이 가지고 있는 의의이자 한계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괄 타결 방식, 우리가 싱글 언더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일괄 타결 방식을 지향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포인트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괄 타결 방식보다는 우리가 무역 분야에서 그 일괄 타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싱글 언더테이킹, 그러니까 싱글 언더테이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리 하베스트, 그러니까 조기 수확 방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될 수 있는 것만 먼저 픽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차근차근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지금 아까 맨 앞에 몇 페이지였죠? 그 색깔로 보여주신 그림을 보면 저 같아도 피어 프레셔를 안 느낄 것 같아요. 다 빨간데 뭐 파란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못하러 제가 네이밍 앤 쉐이밍 그거 훨씬 안 느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파란 나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는 저는 이게 안 굴러갈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목표치를 조금 낮추고 자 1.5도 그것도 우리가 너무 적게 잡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따라올 수 있는 나라들이 없다라고 본다면 그런 목표 아주 그 실현이 당장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국가들을 몰아가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부분적인 목표부터 하나하나 집어나가면서 색깔 구분을 좀 하게 해야 돼요. 어떤 나라는 그린, 오렌지도 있고 레드도 있고 해갖고 그 레드인 나라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이밍이 된 나라들이 좀 쉐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두 번째 토론자 말씀까지 다 듣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황민섭 박사님. 네,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민섭입니다. 오늘 앞에 구민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엄청나게 이 방대한 히스토리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뭐 그냥 행정학을 전공했던 학자라 이 국제 협력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또 다루시는 걸 보고 상당히 흥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이제 몇 가지 궁금증들이 한 두 가지 있어서 같이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김성은 교수님이나 또 국제행정 전공하고 계신 우리 구민교 교수님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가졌던 의문을 같이 공유를 할까 합니다. 뭐 앞서 발표 내용에서도 그렇고 토론해 주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국제 간 협력의 이 거버넌스의 한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 그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물론 파리 협약에서는 그걸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참여 주체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그 기존의 이제 국가 중심의 이런 독점적인 거버넌스 체계, 이걸로 해결은 어렵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참여자들이 필요해야 이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나 사회적 동의가 이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기존에 몇 번 이렇게 거쳐오면서 국가들 사이에 독점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보이는 한계가 어떤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 의사결정의 레이어를 좀, 이 레이어라고 하면 약간 수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레이어를 좀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새로운 레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레이어에 들어가야 될 주체는 누구냐면, 저는 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대도시라고 보거든요.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연구들에 의하면 한 70%의 기후변화의 원인이 대도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우리 서울, 시카고 이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도시 간의 어떤 의사결정을 여기서 의사결정이라는 독립적인 거라기보다는 위에서 국가 간의 그런 결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권한을 좀 위임받아서 같이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레짐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꼭 대도시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별로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독자적인 요즘 ESG 경영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재무지표만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를 했는데 이런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투자 지표로 삼아서 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독점했던 이런 거버넌스의 한계를 이런 새로운 어떤 참여자들을 좀 더 공식화시켜서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표문에서 보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약 탈퇴가 다시 복귀하기는 했지만 교토 의정서 체제에서처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막 돌아가고 있는 국제 질서, 이 국제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의 변화가 정말 기후변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나 의견을 좀 연구도 필요해 보이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빚기 시작했던 게 2010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러 국제 질서들이 중국이 자기만의 글로벌 전략, 그 다음에 글로벌 제도들을 막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구체화되면서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이제 거나 신개발은행이라고 해서 이런 무역이나 관세나 국제 통화에 관련된 중국 중심의 이런 국제 기관 제도들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겪으면서 미국, 중국 갈등이 첨예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중국이 자기의 어떤 제도들, 자기 중심으로 제도들을 설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파리 협약이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1, 2위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의 양상들이 영향이 없을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협력에 전공하시는 발표자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저희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를 이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특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김성근입니다. 구민교 교수님께서
논문에 적어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와 이전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김성원 교수님께서 의견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아니시면 네, 일단 두 분 선생님 정말 중요한 지점들 말씀해 주시고 제 발표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구민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개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어졌던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너무 이제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모두가 그냥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5도 자체가 너무 높아서 좀 더 뭔가 리니언트하게 잡아서 조금씩 달성해 가야 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무 처음부터 과학자들이 이 목표 설정에만 집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한 거죠. 우리가 몇 도까지 해야 되냐, 얼마만큼 감축을 해야 되냐. 여기에 뭔가 과학자들이 컨센서스를 가지면 국가들이 움직이겠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겠지라고 과학계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1.5도씩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잡아놓는다고 2도씩, 1.5도씩 잡아놓는다고 액션이 따라오는 게 아닌데 너무 처음부터 그냥 그 목표치에만 너무 합의하려는데 모든 그 기후 협상이 굉장히 집중이 되었었던 게 지금까지 오히려 기후 협상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와서 사실 목표치를 높게 잡기에는 이미 정말 패스 디펜던트한 상황이고 1.5도가 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는 맞는 상황이라서 이걸 목표치를 이렇게 높여간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1.5도를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운송에서 어떻게 하고 뭐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늘려나고 뭐 이런 섹터를 이제 나눠가지고서는 문제를 이제 쪼개가지고서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어쨌든 차별적 공동체계 원칙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죠. 당연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고 역사적 책임을 우선시하느냐, 지금 배출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인식의 뭐 공통적인 인식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그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점점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국내 감축에 대한 얘기만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파리협정 그 6조에는 국외 감축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뭔가 다른 국가에서 한 것도 우리의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고,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지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점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감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의 지원을 하고 뭐 그런 개발 원조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미 많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많은데 이제 그린 ODA, 브라운 ODA 뭐 이렇게 나눠요. 브라운 ODA는 ODA를 했을 때 오히려 기후 변화나 환경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뭐 화석 뭐 발전소 세워주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개발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환경에는 좋지 않은 건데 그린 ODA 뭐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다던가 에너지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 이제 지원하는 거를 늘리는 그런 그린 ODA를 확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뭐 국외 감축분까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늘려가는 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서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황민석 선생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국가 간
거버넌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실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액터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NGO, 시민사회, 다국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도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의 그냥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이 액터들의 역할이 사실 더 중요해진 거죠. 그냥 파리 협정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 NGO, 시민사회가 프레셔를 줄수록 프레셔 해봤자 별로 안 먹겠거든 하셨지만 그래도 이 프레셔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모니터링 역할을 많이 할수록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변화한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이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뭔가 공식적으로 뭐 기업과 뭐 NGO가 다 참여하는 뭔가 새로운 가버넌스를 만든다기보다는 현재 체계 안에서 뭐 하나하나씩 뭔가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국제기구에서 기업이 뭐 탄소 배출 감축을 엄청 줄였을 때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를 공식화한다라는 실제로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게 뭐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에 대해서는 김인교 선생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 기후 협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이제 큰 질문의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자국 중심의 국제 제도를 추진하는 게 현재 뭐 기후 레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중국보다 더 우려가 되는 거는 미국이에요. 지금의 미국은 괜찮지만 또 다시 혹시 트럼프가 돌아온다던가 제2의 트럼프가 나타나서 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국제 질서에 타격이 기후 협력에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말씀하셨지만 제일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하자마자 중국의 반응이 원래 리더십 간에 이제 기후 클라이밋 턱을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끊겠다라고 대응을 했어요. 클라이밋 턱 안 한다, 리더십 차원으로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게 미중 협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일단 지금 정도의 갈등으로는 왜냐하면 아직 리더십 레벨에서 클라이밋 턱을 안 하는 거지만 실제로 연구기관까지의 협력이 없는 건 아니고 연구기관의 그런 기술적인 협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중 간에. 그 기술적인 협력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게 더 갈등이 심각해져서 이 연구진이나 뭐 다른 차원의 협력까지 하는 게 이제 두려워질 정도가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파리 협정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도 파리 협정 전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했었던 게 사실 가장 큰 성공 요인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도 국내적으로 중국도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도 했지만 미중이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파리 협정까지도 유리하게 이제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중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 협상에서는 당연히 칠링 이펙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는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는 없다.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전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에서 원유 수출을 이제 중단하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재생 에너지로 드라이브를 굉장히 세게 걸었는데 여기에 이제 엠바고를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하긴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은 석유 원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경제 섹터에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클린 에너지로 쉽게 전환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간당 맞춰주셔서 이것으로 우리 포럼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네. 거의 뭐그 빌트인 시계가 있으시고 뭐 어떻게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왔어?